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번 주 들어 매일 날씨 전해드리듯 이 북한 도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오늘은 군용기 100여 대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우리도 곧바로 전투기 80여 대를 출격했고요. 자, 이 내일까지 연장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맞불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이 훈련 연장 소식을 듣고 북한 군서열 1위는 어젯밤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경고했고, 이 밤사이 미사일과 포격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북한 군용기 항적 180여 개가 우리 군에 처음 포착된 것은 오늘 오전 11시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수호위와 미흑이 등을 동원해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양한 지역에서 4시간에 걸쳐 공중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용기는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출격 기준선인 전술 조치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군은 대응 차원에서 F-35A 등 전투기 8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북한의 대납 위협 비행은 전술 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왔던 지난달 14일 이후 3주 만입니다. 그들의 전투기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려 한 그런 의도가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은 현재 한미가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비롯된 것으로 훈련 기간 중 매일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2시쯤 한미가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약 6시간 뒤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담화문을 공개하며 연장 결정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자 엄청난 실수라며 엄포를 놓았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약 14분 동안 황북 북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IBM 3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약 2시간 뒤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80여 발의 포병 사격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끝나는 내일이 향후 북한의 도발 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자, 이런 북한의 도발에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한미 국방장관은 단호했습니다.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요.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해 해구산 훈련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고,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 기지를 함께 찾은 한미 국방장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를 둘러봅니다. 모두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연일 무력 도발 중인 북한을 향해 양국 장관이 보란 듯 경고에 나선 겁니다. 앞서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서 두 장관은 이 같은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개 빈도와 강도를 늘려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효과를 내도록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No new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a permanent basis, but you'll see assets moving in and out on a routine basis.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해구산 훈련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사실상 외교 문서에 준하는 공동 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넣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못 박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도 우리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라 내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이 ICBM에 이어 핵실험 카드까지 강행할지 한미 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비통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5일 내내 아침마다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위령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찾은 빈소에서 유족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이후 대통령은 늘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었다며 공개석상에서 거듭 비통한 심정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엔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닷새째입니다. 재난 관련 주무장관으로 지난 이틀 동안 윤 대통령과 함께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문제입니다. 이태원은 용산경찰서 관할이죠. 현장 책임자는 용산경찰서장입니다. 미리 와서 현장을 진두지휘해야 할 용산서장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상황 보고서 문서엔 서장이 10시 20분에 도착한 걸로 적혀 있는데요. 현장 출동 직전 90분의 행적이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대응 상황을 적어둔 상황 보고서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첫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 발생 50분 뒤인 밤 11시 5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후 집회 대응 상황을 지휘한 뒤 밤 9시쯤 철수해 용산 삼각지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전 서장은 9시 30분쯤 이태원의 인파 상황 첫 보고를 받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현장과 가까운 이태원 파출소에 밤 11시 5분에야 도착한 걸로 감찰팀이 확인했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고 식당을 떠난 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삼각 지역을 기준으로 참사 현장까지 도보로는 30분, 전철로는 불과 2정거장 거리, 90분 공백이 설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찰팀은 이 전 서장이 식사한 식당의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정확한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찰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역시 이 전 서장의 지휘 공백에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 측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필요에 따라 향후 용산경찰서 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서울은 어느 지역이든 112에 신고를 하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이 받습니다. 상황실이 각 경찰서에 지령을 전달하고 또 큰일이 벌어지면 상부에 보고도 해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고 수습의 출발점인 셈인데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시민들의 신고가 쇄도했는데 이 상황실 총책임자조차 참사 발생 1시간 24분 후에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은 서울에서 발생한 모든 112 신고를 접수합니다. 112 신고 중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로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받은 경찰서는 현장의 인력을 배치 지휘하고 지구대 파출소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의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상황실에는 수십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참사 발생 직전까지 압사당할 것 같다, 상황을 통제해달라는 신고가 모두 1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7건이 9시 때에 집중됐지만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은 현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밤 11시쯤 소방청으로부터 참사 상황을 전달받고서야 비상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주말과 야간에는 총경급 직원들이 상황관리관으로 상황실 당직을 서며 서울경찰청장 업무를 대리하는데 당시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은 심지어 자리를 비웠고 당일 근무 상황을 총괄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상황관리팀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1시간 24분 뒤인 밤 11시 39분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황관리팀장이 상황관리관에게 보고를 왜 늦게 했는지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찰팀은 상황관리팀장이 112 신고 접수 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상황을 전파했는지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돌발 사태에 대처하는 게 경찰 기동대의 원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몰렸을 때 질서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기동대죠. 그런데 기동대 수백 명이 서울 곳곳에 있었지만 정작 참사 현장에는 없었는데요. 들여다보니 이 주변 집회에 모두 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에는 60명이 넘는 경찰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삼각지역 일대에서 야간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무 장소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1.6km, 걸어서 20분이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밤 11시 40분쯤. 사고 발생 1시간 25분 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참사 발생 전 용산경찰서 측과 기동대 배치와 관련한 공식적 논의는 없었다며 참사 발생 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연락을 받고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동대와 지역경찰이 별도의 연락망을 쓰고 있어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출동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일 저녁에는 용산뿐 아니라 광화문과 여의도, 서초 일대에도 경찰 기동대 250여 명이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집회 관리에 동원됐던 67개 기동대 4천여 명 가운데 일부가 서울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출구에 사람들은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쌓여 있는 인구가 많은데 걱정이 되죠. 또 올라가는 인구를 통제해달라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수 있게. 지휘 공백이 불러온 인재라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세월호 참사 이후에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건데요. 당시 해군과 해경이 통신 채널이 달라서 구조가 늦었던 걸 반면교사 삼아서 기관 간의 소통에서 빨리 구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때 경찰, 소방, 용산구청은 이 망으로 한 번도 서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조사 등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1조 5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이 재난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입니다. 기관 간 주파수를 통일시킨 첨단 무전기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관 내부 소통에만 활용됐고 그마저도 193초에 불과했습니다. 통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은 발표자가 차관급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책임론과 관련된 질문에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우선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따라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 및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 실장은 수사와 감찰이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한 주민들의 원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몇 시간 전 현장을 둘러보며 인파가 몰려서 걱정이 된다고 해놓고 아무 조치 없이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론은 거세지만 이 주민 소환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김희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후 외부 일정 없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고향인 경남 의령을 다녀온 뒤 오후 8시 20분과 9시 30분쯤 이태원 퀴논길을 찾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 15분 기준에 45분 전이고 참사 현장과는 불과 13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자택은 퀴논길에서 70m 거리입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들렀던 거리에서 바로 모퉁이만 돌면 참사 현장이 보일 정도입니다. 8시 20분에 이태원 퀴논거리가 있어요. 예, 그쪽 일대에 돌아보신 거예요. 이렇게 스님 없이 개인적으로 도르신 거라서. 당시 이태원역을 주변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뒤엉키는 상황. 박 구청장은 인파가 많아 걱정된다는 글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구 의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구청 직원들에겐 안전 대책을 요청하지 않은 채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장관은 용산이 지역구인 사선 의원으로 박 구청장은 총선 당시 정책특보를 맡았습니다. 주민 야유회관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사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애도의 길입니다. 박 구청장의 행적이 논란이 되자 용산구청 홈페이지에는 자진 사퇴하라는 글들이 20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주민 소환 투표로 물러나게 할 수 있지만 박 구청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없는데 박 구청장은 올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태입니다.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와 함께 경찰 대처에 누가 무엇에 소홀했던 건지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경찰 112에 이태원이 이제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떻게 대처가 됐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 지역에서 112 신고 전화를 걸게 되면요, 서울경찰청으로 먼저 연결이 됩니다. 그 뒤에는요, 이 지령이 용산경찰서 같은 이 관할 지역에 있는 경찰서 상황실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경찰서 상황실이 이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달하게 되면은 경찰이 현장 출동에 하게 되게 된 겁니다. 자, 좀 살펴보죠. 그럼 저 서울경찰청이라고 써 있는 저 서울청 112 상황실에서는 지금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서울경찰청,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고를 가장 먼저 접수받는 곳이자 이 관할경찰서의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청 112 상황실도 이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참사 당일에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청 112 상황실에도 굉장히 많은 신고가 접수됐었죠. 제가 취재를 해보니 상황실에는 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해당 경찰서로 지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상황팀원도 있고요. 중요 사건, 사고들을 따로 추려서 이 보고서를 만드는 인력들도 있습니다. 주말이나 밤 사이에 말씀드렸던 이런 중요 사안을 보고받는 자리, 바로 상황관리관이라는 자리입니다. 일종의 당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상황관리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서울청장에게 이런 치안 상황과 긴급한 사건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었던 겁니다. 자, 참사 당시에 저 류미진 총경이 112 상황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층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건 잘못한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찰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당시에 류 총경이 112 상황실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경찰 감찰 결과 드러났는데 상황실이 10층에 있는데요. 류 총경은 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설명드린 이 상황관리관이 24시간을 근무하면서 관내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 간혹 개인의 사무실이나 본래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공간의 개념보다는요. 즉각적인 보고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류 총경이요. 상황관리팀장에게 참사를 보고받아서 인지한 시각이 11시 39분입니다. 참사 발생 시간인 밤 10시 15분에서 1시간 24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오히려 당시 자택에 머물고 있었던 김강호 서울청장보다도 보고를 받은 시점이 더 늦게 된 상황입니다. 김강호 청장 3분 이른 밤 11시 36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 청장 같은 경우는 상황관리관이 아닌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전화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상황실이 10층이라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상황실이 5층, 사무실이 이제 10층에 있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실에서 너무 늦게 총책임자인 이 류 관리관에게 보고가 된 그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핵심은요, 왜 늦게 알게 됐느냐, 이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 같은 경우는 유총경에게 이 상황 인지와 보고가 모두 지연됐다며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고요. 현재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용산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용산경찰서장은 원래대로라면 뭘 했었어야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현장 지휘가 최우선 업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경찰서 직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혹은 상황이 심각하다면 상위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하지만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요, 참사 당일에 이 사고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대통령실 인근 삼각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현장에는 진보 성향 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 윤 대통령 퇴진 시위를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이 집회는 오후 9시 전후로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사가 10시 15분이고 9시 전후에 상황이 끝났는데 현장에 간 건 11시가 넘어서 도착을 지금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 전 서장이 밤 11시 5분경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9시 전후로 끝나고 9시 30분 전후로 식사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2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이동하는데 1시간 35분이 걸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가 기록한 상황 보고서에는 좀 내용이 다른데요. 이 전 서장이 10시 20분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감찰팀 판단과 45분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또 지휘 관리도 소홀했고 보고 역시 지연됐다며 대기 발령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이 총경 역시 현재 수사 대상입니다. 자, 경찰 수뇌부는 어떻게 제 역할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서울경찰청의 역할부터 봐야 될 텐데, 서울경찰청장은요, 서울 관내에 있는 경찰서 모두를 아우러서 관리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 사안을 인지한 시각, 앞서 설명드린 대로 11시 36분입니다. 사고 발생 1시간 21분 뒤거든요. 김 청장이 사안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지했다면 다른 지역 경찰서와 협력 조치나 혹은 기동대 파견 등을 서두를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건 윤희근 경찰청장이겠죠. 근데 네. 오늘 새로운 게 나왔어요. 당일날 서울에 없었고 네. 자다가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서울청장의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청장의 역할부터 따져보면 이 서울경찰청과 다른 경찰청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다양한 책임론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늦게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별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다음 날 00시 14분 이 경찰청 상황 담당관을 통해서 이 참사를 전화로 사고를 인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윤희근 청장은 지방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잠들었다가 이 문자와 전화를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청장 역시 사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부 보고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이번 같은 대형 참사가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선조치 후 보고를 했어야 한다, 이런 탄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찰과 수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뭘 고쳐야 하는지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현장의 해밀턴 호텔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되고도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년간 낸 과태료가 5억 원이 넘습니다. 참사가 난 골목을 더 좁게 만들었던 가벽은 불법 시설로 분류조차 되지 않아서 과태료 대상에 포함도 안 돼 있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해밀턴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 1층 출입문은 검은색 판넬로 된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지난 2013년 이 시설이 불법 중축된 걸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2017년 규모를 일부 줄인 채 지금껏 버티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구조물에 뒤편 야외 테라스까지 본관에서 적발된 불법 증축 시설물만 3곳입니다. 맞은편 별관도 마찬가지. 옥상에 창고를 설치하고 영업 공간을 늘리는 등의 무단 증축 4건이 적발됐지만 역시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 호텔이 지난 2013년부터 9년간 낸 이행강제금은 5억여 원, 매년 5,600만 원 꼴입니다. 지난해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397만 원을 냈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내고 배짱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호텔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용산구청도 이행강제금 외에는 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참사 현장 인근 건물 17곳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은 뒤늦게 참사 인근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16일 앞으로 다가온 카타르 월드컵 응원 분위기도 이태원 참사 여파로 차분할 전망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거리 응원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4년마다 광화문 광장을 붉게 물들였던 월드컵 거리 응원. 수만 명이 내뿜는 응원 열기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대규모 응원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아직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거리 응원을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다라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참사 이후 기업들이 행사 후원을 주저하는 것과 안전사고 우려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거리 응원 취소에 찬성한다는 반응입니다. 규모나 또 희생되신 분들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다 같이 축제를 논하는 자리가 현재 상황상으로는 좀 적절치는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4년 만에 축제가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야간 대규모 인파 트라우마. 20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 응원 없는 월드컵이 펼쳐집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대형 참사를 막는 개선책을 찾아보는 이젠 꼭 바꾸자 연속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을 헬로윈 분장을 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해서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클릭 몇 번이면 경찰이나 소방복장을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요.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건지 조민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헬로윈 의상이라며 팔고 있는 경찰 제복입니다. 모자며 옷 장식까지 언뜻 봐선 실제 경찰 정복과 분간이 어렵습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이태원 일대에는 유사 경찰 복장을 한 시민들이 여럿 목격됐습니다. 경찰 정모와 비슷한 모자를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사 목격자들은 이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을 헬로윈 복장을 한 걸로 착각한 사람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경찰 보고도 그냥 경찰 입고 놀아온 사람들인 줄 알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현장 접근과 동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도 지목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 쇼핑몰에는 경찰이나 소방관 옷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경찰과 헬로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관련 제품이 15,000개 가까이 나옵니다.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복이나 유사 복장을 입는 건 물론 이런 옷을 파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소방관 복장을 입는 것도 경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문제는 처벌 규정만 있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사한 거 있다고 그래가 주기적으로 단속해갖고 업자하고 뭐 그런 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헬로윈 등 다중집결 행사 시기에 집중 단속을 벌여 수요를 줄이고 인터넷 쇼핑몰 등의 관련 검색어 제한 등 공급 차단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깎고 지역화폐 같은 이재명표 예산에 5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6대 문제 사업을 정해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비 등 권력기관 예산, 설계가 부실한 예산 등이 총 14조 원 규모라 보고 이 가운데 5조 원가량을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 약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 그리고 불효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조 내지 5조 정도를 삭감해서 전체적으로는 6조, 7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대신 기초연금 인상에 1조 6천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에 7,050억, 쌀값 안정화에 1,959억 등 민주당표 민생사업에 총 5조 4천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역점 사업으로 꼽히고 기초연금 인상은 대선 공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그리고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선동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는 예산 발목 잡기, 예산의 정쟁화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실제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의힘표 민생 예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열왕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번엔 글이 아니라 영상이 논란인가요? 네, 남 부원장이 어떤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게 허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유한 영상 게시물에 적힌 설명과 사실이 달랐거든요. 남 부원장이 그제 공유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네, 제목에 윤석열 출퇴근 행렬 동영상 이렇게 써 있네요. 네, 남 부원장이 공유한 이 글의 원래 게시자는 대통령이 매일 경찰 병력 700명을 운집한다라고 적었고요. 남 부원장은 이걸 공유하면서 관제 애도는 폭거다, 또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라고 덧붙였는데요. 남 부원장은 처음부터 이번 참사가 이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출퇴근을 경호하느라 축제 현장에 이제 경찰 배치가 제대로 안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 자체가 허위라고 대통령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영상 속 장면은 지난 5월 방한한 바이든 미 대통령 차량 행렬이라면서 남 부원장이 공유한 동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요? 남 부원장은 입장이 뭡니까? 일단 본인은 그 영상이 대통령 출퇴근 행렬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은 K씨의 영상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는 남이 쓴 걸 공유만 했다 이런 취지네요. 네, 본인의 이름을 언급한 대통령실을 향해서 좌표 찍기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면서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 부원장을 적폐 덩어리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남 부원장을 제명하고 본인은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책임자 찾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인데요. 오늘 여당에서는 언론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공영 방송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전인 10월 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는 없이 헬로원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랬던 방송사들이 사고 발생 후에 언제 홍보성 방송을 했냐는 듯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 공식 입장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 발언 직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박 의원의 의견이라면서 책임을 돌리는 거라는 의미로 보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 책임을 지우기 위해 언론을 끌어들이려는 것입니까? 국민 탓, 언론 탓 하지 마십시오. 야당은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야당은 여러 명을 끌어들이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이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로 몰려가는 거죠.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오늘 대검찰청은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단속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여기에 한 명 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지사,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국가 신뢰도와 신도에 먹칠을 한 이런 분 역시 스스로 그 결실을 결단해야 된다. 레고랜드 사태의 책임을 언급한 건데요. 남의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놓친 건 없는지 여야 모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아직 단풍도 다 안 졌는데 때이른 추위에 놀라셨을 겁니다.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합니다. 전기와 가스비가 줄줄 오르는 상황이라 겨울 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때이른 한파가 몰아치면서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저도 급하게 집에 뛰어가서 목도리까지 다시 하고 갔거든요. 패딩을 입고 나올 걸 하고 후회는 했어요. 이번 추위는 모레쯤 풀리지만 문제는 올겨울에 닥칠 매서운 한파를 예고했던 겁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쯤 40여 년 만에 찾아온 영하 15도의 한파. 올해도 그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추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니냐 때문입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엔 차가운 북풍을 불러오는 한파의 주범입니다. 라니냐가 3년 연속 관측된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 기상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극 얼음 면적이 역대 8번째로 작은 것도 문제입니다. 카라해와 바렌츠해의 해빙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에 시베리아와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 고기압이 강화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1월과 12월에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기와 가스가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 한파 소식에 서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사회 초년생이니까 금전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하나 사려고 하니까 물가도 막 너무 올라서 너무 부담이 되고. 더 팍팍할 걸로 보이는 올겨울 나기, 섬세한 대비와 따뜻한 온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지난달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된 연수의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구속될 때 적용한 혐의가 아니라 미제 사건으로 나와있던 경기 지역 아동 성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확보했던 용의자 DNA가 김근식과 일치한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 만기 출소 하루 전날인 지난달 16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2006년 인천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였습니다. 오늘 검찰은 김근식을 추가 기소했는데 지난달 구속한 사건과는 다른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수도권 경찰서 7곳의 아동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9월 경기 지역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현장에서 찾은 가해자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검찰의 추궁에 김근식도 결국 범행을 자백했고 법원이 그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출소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천아동상대 성범죄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최초 경찰 신고 내용 등을 찾아내 확인한 결과 범행 시기 김근식이 이미 구속 수감 상태였던 걸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새로 드러난 아동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수감 기간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를 더해 김근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상습 강제추행범은 징역 6년에서 9년형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김근식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검찰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내려달라고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경기고 매수 심리도 최악인데 연말에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는 계속 오르고 공사비 조달 여건까지 나빠지자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재개발구역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2,800세대 대단지가 들어설 것. 분양가 상한제 시장 한파까지 닥쳐 공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이달 분양을 시작합니다. 조합은 대출금리가 더 치솟고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기 전에 분양을 하는 게 낫다는 입장.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수 없는 단지들의 눈물의 밀어내기 물량이 이달 쏟아집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6만 원 넘는 물량, 수도권에서만 절반 가까운 2만 9천 호 이상이 풀립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의 공사가 한때 중단된 데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까지 얼어붙은 상황. 조합이나 시공사 모두 더 큰 손해보기 전에 일단 분양하자는 마음이 앞섭니다. 부동산 PF 투자 심리 위축,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수록 자금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9월 말 기준 전달보다 27% 넘게 쌓인 4만 호 이상의 미분양 물량. 지난해보다 무려 3배가량 폭증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주택 매수 심리는 3년 반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선뜻 매수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멈춘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 기간 갈 겁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꺾인 매수세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만 흰우유 가격도 조만간 3,000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건데요. 이렇게 되면 빵, 치즈, 아이스크림까지 줄줄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형마트. 건강을 위해 우유를 즐겨 찾는 소비자들은 최근 오른 유제품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라떼 만들 때 먹고 고칼슘 위주로 사고 있어요. 또 안 먹을 수 없는 거라 부담은 되면서도 먹기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죠. 여기에 낙농진흥회는 유제품 가격의 기초가 되는 원유값을 리터당 49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리터당 21원 올랐을 때 소비자 가격은 최대 200원 올랐습니다. 올해는 원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오른 만큼 1리터에 2,700원 하는 이 우유가 3,0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유 소비가 줄어 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업체들의 인상 자제를 요청한 상황. 가공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 인상폭을 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 업체들은 원유값은 물론 사료비, 물류비가 다 올랐다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낙농가들은 한시름 놓았지만 계속된 사료값 폭등에 내년을 더 걱정합니다. 드라마 숨통이 좀 트인 건데요. 올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가 더 들어가니까요. 한 1,500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번 원유값 인상으로 우유가 들어가는 치즈와 빵, 아이스크림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어서 발로 호른을 연주하는 호르니스트 펠릭스 클리저가 방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위로하기 위해 연주곡도 변경했다는데요. 조현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특유의 묵직한 소리에 멜로디가 더해집니다. 발길에서 만들어지는 선율은 감미로우면서도 음색의 변화가 매우 섬세합니다. 호른은 손으로 밸브를 조작해 소리를 만드는데 클리저는 손 대신 발로 밸브를 눌러 연주합니다.
다음 주 공연을 앞두고 방한한 클리저는 가장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It's a horrible experience. 15 years ago and a big event in Germany bring a little bit more positive. 클리저는 앙코르 곡을 생상스의 로망스로 변경하면서 아름다운 선율로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살에 음색에 배려돼 무작정 호른을 배우기 시작한 독일 출신 클리저. 선천적인 장애는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아닌 발로 연주를 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따가운 시선과 자신과의 싸움. 이 모든 것의 답은 나 자신입니다. We all have disabilities. 15 or 16 years old. No one was thinking to become a horn player was thinking you're an idiot. Quite important to finding your own way and doing something. 고난을 딛고 일어선 클리저의 선율이 슬픔에 잠긴 우리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길 기대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른 아침 이불을 꼭 움켜쥐게 되는 영하권 날씨가 내일도 이어집니다. 서울은 1도, 충주는 영하 4도, 대관령은 영하 6도에서 차갑게 시작되는데요.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으니까요. 오늘 챙긴 외투보다 더 두꺼운 외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끄러움 사고와 농작물 냉해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가 계속 마를 걸로 예상됩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영하 5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낮 동안은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15도 안팎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조 5천억, 큰 돈이지만 꼭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세월호 참사 때 해군과 해경이 소통이 안 됐으니 재난 때 소통 잘 하라고 모든 기관 채널을 통합해 작년에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 경찰, 소방, 용산구청은 단 한 번도 서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놓치면 무용지물인 거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못 고친 외양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